그래서 세계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것인데요. 이때 모스크바에서 1939년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제사회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또 스탈린이 있죠. 되게 행복해 보여요. 예, 예. 행복해 보여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소련과 독일이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예. 불같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전쟁 금지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서로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맺어지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국가가 바로 소련이었죠. 그리고 독일은 인류 사회는 인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 있다. 이런 식의 이념, 즉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을 내세웠습니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도저히 둘이 섞일 수 없는 이념이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이런 이념 차이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방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극좌 극우가 예. 이렇게. 그럼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졌죠. 패전국으로서 항공 아니면 전차 부대를 가질 수 없다는 그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됐었고요. 당시에 그 국제 그 기구였던 국제연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돌림 받는 국가였고 이런 상황에서 1939년에 그 총리였던 히틀러가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도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Hat das Volk sich in immer größerer Zahl kompromisslos die einzige Macht und alleinige Macht in Deutschland. Es lebe Deutschland! 그래서 독일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럼 뒤가 안전해야 되겠죠. 동쪽에 있는 소련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고 소련에게 먼저 불가침 조약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이제 스탈린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독일과 소련이 조약을 맺은 건데 두 분이 이제 독일과 소련에서 오셨으니까 각각 어떻게 배웠는지가 궁금해요.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히틀러 스탈린 조약이라고 하고 근데 분명히 아까 이제 막 서로 그냥 평화인 척하는 약간 그런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러시아에서 거의 배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련의 실수, 약간 소련의 만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틀러랑 조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약간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도 또 있고요. 신기하네요. 독일에서는 역사 교육 하나는 철저하게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잘못한 거 다 인정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은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자마자 거의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독일은 폴란드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1940년에는 그 막강한 프랑스를 점령해버립니다.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단 하나 섬나라였던 영국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끝끝내 버티면서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히틀러가 상당히 초조한 상태가 됐고요. 이때 소련은 이 독서 불가침 조약의 조건에 따라서 독일의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원자재를 아낌없이 독일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탈린과 히틀러의 만남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거든요. 한번 보죠. 결혼했네. 예. 천생연분. I love you forever. 이게 1939년 10월에 미국의 신문에 실린 그 만평인데요. 이 두 사람의 허니문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거의 전제는 언젠가 깨질 게 분명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국제사회에서도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득을 위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손을 잡았지만 그 허니문이 밀월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약간 비꼬는 만평을 그려놓던 것이죠. 실제로 이 만평들이 됩니다. 결국 그 2년이 채 되지 못해서 히틀러가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소련을 기습 공격했죠. (1941년 6월 21일) 일요일이거든요. 새벽 4시에 독일이 180만 명의 대병력을 투입해서 전쟁 준비를 마치지 못했던 소련 국경 전체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워낙 큰 나라니까요. 3개의 진격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레닌그라드. 그리고 당연히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로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량 자원이 아주 넘쳐나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하르코프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점령하려고 했었죠. 근데 스탈린이 이 독일이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요. 사실 독소전쟁 전날에 독일군이 분명히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넘어온 독일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도 스탈린이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믿지는 않았어요. 예, 확신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독일이 공격한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면 소련군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옮기겠죠. 그러면 히틀러가 조약을 깨고 군대를 독일 쪽으로 돌렸으니 이 조약을 깨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10년 조약 맺었는데 에이 설마 2년 만에 얘가 이러겠어라고 의심됐겠지. 그러니까 히틀러를 잘못 봤던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고요.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전 전선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독일군이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죠. 여기서 이제 결국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소련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노래가 너무 평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뭐야?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자, 방송과 함께 소련과 독일 두 나라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네. 안나 씨 근데 가족분이 독소 전쟁이랑 연관이 있으시다고. 진짜? 네, 제 할아버지가 전국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군인 될 나이가 아니지만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군인이 학교 찾아와서 이제 남자애들 다 이제 짐을 챙기고 보병 부대로 갔었어요. 포병부대.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징병되셨구나. 거기 이제 훈련을 받고 전쟁 때 이제 거기 참전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갑자기 히틀러는 이게 뭐 조약 다 해놓고 왜 갑자기 친 거예요? 근데 무기 지원도 받았다면서 소련한테. 첫째로는 그 독일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다 이제 점령해야 될 텐데 소련에는 엄청난 천연자원, 석유, 석탄, 식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전쟁 물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또 둘째로는 당시 유럽에서 그 독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영국이었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왜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는가를 생각해봤더니 아, 영국이 소련을 믿고 버티는 게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독일의 나치즘이라는 것이 인종주의 세계관이 있는데요. 소련은 열등한 슬라브인과 유대인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니 이 나라를 결국은 우리 독일 아리아 민족이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를 그 차지하는 그 진격 로이터인데요. 이 국정 도시는 브레스트를 점령하고 민스크로 가서 민스크마저 점령을 하죠. 그 이후에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까지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 스몰렌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정말로 그 쾌속 전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레닌그라드 코앞까지, 모스크바 코앞까지, 그리고 키예프를 점령하고 이 우크라이나까지도 점령하는 상황이었죠. 코앞이네요. 예, 벌써 이제 코앞까지 다가가죠. 그래서 독일군이 가장 그 잔인하게 소련의 민간인들을 한꺼번에 유린한 곳이 바로 레닌그라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죠. 이 레닌그라드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10월 혁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끄는 레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지 상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